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5년 3월 24일날 봤던 3월 학력평가 세계지리 해설 강의를 할 김용현 선생님입니다. 자, 먼저 우리 오답률 5개의 문항을 좀 해설을 할 텐데 보기 전에 5개의 문항을 좀 알아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는 먼저 가장 오답률 높은 것은 4번. 첫 페이지에 가장 높은 문제가 있었네요.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단어인데 북부 아메리카, 우리 캐나다와 미국의 다양한 도시들의 특징을 알아본 것이고 무려 한 3명의 친구들 정도 맞추고 7명의 친구는 틀린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 평화와 공존의 세계. 여기서는 국제 환경협약이 나왔네요. 이건 또 사실 암기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랬던 느낌이 들고요. 8번, 세계 인문환경과 에너지 자원, 국가별 신재생 에너지. 지금 한국지도 그렇고 세계지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가 되게 좀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많이 발전되고 있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차도 요즘 전기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되게 핫합니다. 한국지도 이번에는 화석 에너지는 내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냈어요. 세계지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문제가 나왔네요. 신재생 에너지가 그래서 이에 관련된 공부를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단원의 인문환경에서 이제 지역 대륙의 시기별 도시 인구 증가율을 냈고요. 그 다음 이제 빙하지형 냈어요. 한시인데 이 빙하지형 문제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여기 많이 틀린 이유는 사실 그림이 작긴 한데 프린트의 문제인가 싶지만 사실 이 정도는 그래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냐면 그냥 한번 생각을 해서 왜 이게 오답 5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빙하지형이 되게 이름이 낯선 게 많아요. 그래서 뭐 권곡, 호른, 에스커, 드럼린, 모레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숙지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빠르게 숙지가 되지 않았던 그런 특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틀리지 않았나? 일단 생각을 해보고, 왜냐면 이게 너무 쉬운 문제거든요. 수능에서 가면은 정답률이 무조건 거의 80% 이상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아직 시간이 여러분이 좀 시간적으로 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구나. 특히 2번 다 그래. 2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이 문제들 사실 모두 시간이 흐르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이 조금, 이 첫 번째, 1위가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나머지는 다 알 수 있는 것이라 이것도 그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라고 또 보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제 전체적으로 다 수준이 좀 평이해요. 평이하고 그냥 3월에 본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수능이나 이런 수준의 시험보다는 수준이 난이도가 매우 낮지만 그래도 초등학생들이 많이 잘 못 풀었다. 왜? 공부를 한 시간이 그건 짧았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정도는 다 평이한 문제들이고 여러분이 좀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많이 접하면서 나중에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 또 특징이 있어요. 보자면은 이게 이번 시험에 있던 세계지리 이번 시험에 있던 기후 문제인데 이 기후 문제의 강수량과 기온을 막대 그래프 꺾은 그래프로 제시했는데 사실 기후 문제에서 이런 수준은 가장 쉬워요. 그냥 모양을 보고 바로 때려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야? 사막 기후고요. 그죠? 이런 거 뭐 20도 넘고 하니까 이거는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즉 그래프 자체로 그냥 어떤 기후인지 알고 들어간단 말이야. 매우 쉬워요. 이번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후 문제가 매우 쉽게 나왔다. 근데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능 평가원에서는 기후 문제를 어렵게 내요. 그리고 최근 사탐론이라는 그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사탐으로 많은 학생들이 오니까 평가원 입장에서 난이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어.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이 바로 기후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지난 우리 학년도에 평가원 문제였어요. 그럼 뭐냐면 기억과 니은식이 1월, 7월을 갈아놓고 세계 지역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편차를 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구해? 물론 구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수준을 여러분이 겪어보지 않고 상황을 풀었기 때문에 기후 문제가 되게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 메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죠. 19번. 이거. 자, 그래서 이게 4번, 19번이에요. 그래서 지난 수능 문제였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두 지역을 출발지 도착 해놓고 이걸 확인한 다음에 보기에서 어떤 게 어떤 건지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놀란 거 뭐냐? 이 문제는 오답률 11이에요.
절반도 못했어요. 이 문제는 더해요. 14위예요. 무슨 말이냐? 쉬운 편이었어요. 심지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보기에는 안 어려워 보이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또 있었고요. 우리 히말라야 산맥의 툰드라 맞추는 문제가 있었어. 아무튼 그러니까 기후 문제는 매우 어렵게 나온다. 절대 간과합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이 기후 문제가 쉬웠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않을 것이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셔야 될 거는 재수생이 안 좋은 시험이에요. 근데도 컷이 44점이었나? 40점 중반으로 좀 내려오니까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항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빙하지형 문제 3번. 다음은 빙하지형 단의 형성평가지다. 가에 해당하는 지형을 A, C, D, E 중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그럼 보고서 지우고 남은 걸 고르면 되겠죠. 첫 번째, 빙식곡의 상류부에 형성된 반원형의 와지. 이건 뭐예요? 권곡이죠. 그럼 권곡 뭐야? 권곡. 다음, 주로 융빙수에 의해 형성된 제방 모양의 퇴적 지형. 이건 뭐야? 에스커죠. 에스커. 뭐야? 에스커. 자갈물의 점토 등으로 구성된 빙하 퇴적물, 빙퇴석이라고 한다. 이건 뭘까? 모레인. 뭐야? 모레인. 다음, 주로 빙하의 이동에 의해 형성된 지형이고 숟가락을 엎어놓은 모양. 이거 뭘까? 드럼린이죠. 드럼린. 남은 거네. 다른 뭐야? 그럼 남은 거. 홀은. 그래서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 용어들을 알아야 되고 그 용어별로 어떤 지형인지를 아셔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숙지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A가 뭘까? 이 뾰족한 산 위에 있는 게 A네요. A 뭐야? 이게 호른이죠, 호른. 답은 1번. B, 이 반원형 이거 뭐야? 움푹 들어간 곳이네? 이런 걸 와지라 그래요, 와지. 와. 그래서 와지니까 이거는 권곡이죠. 반원형이네, 또 심지어. 반원형 와지. C, 이렇게 숟가락 엎어놓은 모양. 숟가락을 여러분 우리 급식 먹을 때 그 숟가락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숟가락을 생각하냐면 일본의 라멘 먹을 때 그 숟가락 있죠? 이렇게 둥글어가지고 이게 손잡이까지 이렇게 움푹 패여있는 거? 그 숟가락이야. 딱 그 숟가락 모양이죠? 이거 뭐야? 드럼린. 이거 이는 뭐야? 이렇게 줄 서게 와 있네. 이렇게. 비가 여기까지 와 있다가 이 구멍에 물이 녹으면서 물이 흐르면서 그게 쌓인 거죠. 물이 흘러서 쌓인 거니까 여기는 분급도 양호하죠. 그 이는 뭐야? 에스커. D는 이게 뭐야? 모레인. 빙하가 원래 어디까지 있었어? 여기까지 있던가. 빙퇴석이라고 하면은 빙하로 인해서 퇴적된 그런 돌들. 그래서 여기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빙하가 과거에 이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D가 빙퇴석. 답은 1번. 자,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숙지가 잘 안 돼서 틀렸던 것 같아요. 다음. 자, 4번. 다음 세계지리, 가장 어려웠던 문제네요, 이거. 자,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미음은 LA, 로스앤젤레스, 밴쿠버, 보스턴, 멕시코시티, 휴스턴 중 하나다. 사실 이거는 미국과 북아메리카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지리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저는 뭐 당연히 어렵지 않지만 그냥 많이 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많이 보고 숙지를 많이 하시는 것밖에 없고 그럴수록 점점 더 그 학습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건 한 번 그냥 숙지해놓으면 잘 안 틀려요. 그러니까 한 번 공부할 때 제대로 그리고 열심히 반복 학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북중미 월드컵이네. 이렇게 국제대회를 연계하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 기억 어딜까? 시애틀 위에 있고 여기 점선 위에 있는 게 기억이에요. 점선이 뭐야?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선이죠. 그럼 기억은 어디야? 캐나다. 그럼 이 도시 중에서 캐나다 어디까? 밴쿠버죠. 밴쿠버. 니은은 샌프란시스코 위에 있네. 그리고 그 아래. 샌프란시스코 아래에 있는 여기 이만큼이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디귿. 멕시코의 가운데 있네. 뭐야? 멕시코 시티죠. 멕시코의 수도이면서 고산에 위치한 도시인 멕시코 시티. D는 여기 미국의 남부, 여기 텍사스 지역에 있는 곳이네요. 어디야? 휴스턴. 다음,
미음 어떻게? 뉴욕과 필라델피아 여기 그 메갈로폴리스 지역에 있는 곳이니까 미음일까? 오래된 미국의 중요한 도시였던 보스턴. 자, 니은에는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첨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자, 실리콘밸리에는 첨단 산업단지 있을까요? 아, 무슨 말이야? LA에는 실리콘밸리 있을까? 사실 이것 때문에 좀 틀린 치가 왔나 싶었는데 맞았어요. LA에 그러니까 자, 이거 뭐야? 실리콘밸리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IT 산업의 메카라 그러죠. 엄청 모여가지고 뭐 스탠포드 대학도 있지만 구글, 애플 이런 다양한 그 IT 기업도 모여 있으면서 엄청난 그 혁신적인 그 산업이 우리 주도해 나가는 것인데 이게 어딨냐? 미국에 있죠? 미국 어디 그러면?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옆에 산호세 또는 샌호제이 이 근방이 있어. 근방이야, 근방. 그러니까 어디쯤에 있냐? 이쯤에 있어, 이쯤에. LA 없어요. 아마 정확히 얘기하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고도 좀 하기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다라고 잘 안 낼 거야. 물론 낼 수도 있지만 아무튼 LA는 없다. LA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야. 여기서만 낚였어요. 여기서. 다음. 리을은 석유화학 및 정유사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리 어디예요? 휴스턴. 여기 발달했어요? 발달했어요. 여기에 미국의 유전이 있어요. 을은 맞은 설명이고요. 미음은 뉴욕, 필라델피아 등과 함께 메갈로폴리스. 맞아요? 뉴욕, 필라델피아와 함께 메갈로폴리스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 미음은 보스턴이니까 맞았네요. 답은 3번. 기역은 디귿보다 해발보다 높아요. 멕시코시티는 무슨 도시라고? 고산. 기후도 뭐예요? H, 열대 고산기후예요. 그러니까 기역, 밴쿠버보다는 멕시코시티가 더 해발고도가 높죠. 정도 틀렸네. 답은 을병 3번이에요. 3번. 근데 정답률 한번 보면은 정답률이 어떻게 되냐? 을병 정답이 42%. 가장 매력적인 오답은 바로 2번이었어. 2번. 몇 퍼센트? 32%. 엄청 좋았죠. 그러니까 뭐야? 병은 다 알아. 병은 다 아는데 을이냐 갑이냐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LA는 당연히 실리콘밸리가 있지 하면서 2번을 찍은 거야. 그리고 이 휴스턴에 대한 것들은 그냥 애매해서 넘겼거나 몰랐던 거죠. LA에는 실리콘밸리가 있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이 아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고 가는 거. 그래서 아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지역을 찾는 것도 물론 어려웠지만 LA에 실리콘밸리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 특징들 메갈로폴리스, 해발, 고산도시 그리고 뭐야 점유산업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것들이 물어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맞긴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하지만 학습이 좀 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8번 문제도 이제 오더는 3위에 랭크된 문제네요. 가나다 에너지 국가별 발전량 비율이다. 근데 그게 뭐야? 수력, 원자력, 태양광, 태양열이네. 수력, 원자력, 태양광, 태양열. 이거 어떻게 돼요? 수력, 원자력, 태양열 그 세 개 중에서 한 개씩 나눠 가지니까 어떻게 국가들의 면면을 보고 어떤 에너지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국가 면면 보고. 자, 첫 번째 가는 브라질이 있네요. 캐나다가 있네요. 뭐야? 브라질과 캐나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브라질은 먼저 무슨 강? 아마존강. 유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마존강 있고 캐나다는 폭포가 많아. 폭포가 빙하 지형. 우리 빙하 지형을 하면 어떻게 되면 이거 그렇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어떻게 이게 여기서 물이 쫄쫄 이렇게 물이 이렇게 쫄쫄쫄 흐르다가 어떻게 여기서 이걸 걸려 떨어지지. 뭐 어떻게 폭포처럼 이게 걸려 있는 고기다 그래가지고 뭐래 이거 현곡 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큰, 이렇게 가서 그래서 이렇게. 못 그리겠다.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빙하지형이 많으면은 폭포가 많기 때문에 수력 발전이 되게 용이해요. 그래서 캐나다도 빙하지형 많으니까 무슨 발전? 수력 발전. 아, 가가 뭐다? 수력 발전이다. 다음, 나는 인도와 일본과 독일. 인도와 일본과 독일. 사실 저는 이 인도, 일본, 독일로는 못 찾겠어요. 찾기 어려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달을 먼저 봐. 달을. 프랑스, 러시아, 우리나라. 어떤 걸까요? 프랑스와 러시아, 우리나라. 좀 감이 오는 게 있죠? 원자력이죠, 원자력. 프랑스도 원자력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원자력을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그 원자력 산업에서 기술을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니까. 러시아도 유명하죠, 러시아도. 그렇기 때문에 수력과 원자력이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야? 당연히 이게 태양광, 열이겠죠. 저는 이걸로 태양광 못 잡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수력과 원자력을 잡으면 이게 나와.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만드신 분도 이것을 의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다른 걸 먼저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먼저 보고 먼저 고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이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A와 B를 좀 봐야 되는데 A는 수력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네요. B는 원자력이 가장 많은 국가네. 발전량 비율이. 또 태양광 태양열은 A가 가장 많아. 어떤 곳일까? 자, 태양광 태양열과 수력이 1대1인 곳은 어디예요, 이게? 중국이죠. 중국은 장강이라 해서 큰 강도 있고 히말라야 산맥의 북쪽이기 때문에 그를 이용한 수력도 가능하고 또 태양광 태양열 패널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이 바로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A가 중국이 되고 자연스럽게 뭐야? B가 미국이 되겠죠. 자, 1번. 나는 태양광 태양열은 유량이 풍부 아니죠. 이거는 뭐야? 수력이죠. 가. 1번은 틀렸고요. 2번. 다는 주간과 야간의 발전량 차이가 크다. 이거 뭐야? 태양광 태양열이죠. 원자력과 수력은 뭐 밤에 하든 낮에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다가 아니라 나. 2번도 틀렸네요. 3번. 가는 나보다 전 세계 발전량이 높다. 가는 나보다 발전량이 높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수력보다 태양열의 발전이 더 큽니다. 근데 세계에서는 이런 대형 강이 없잖아, 우리나라는. 그죠? 근데 여기서 발전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수력이 태양광보다 발전량이 많아요. 맞는 선지야. 답은 3번이에요, 3번.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모른다. 그래도 일단 어떻게 하라고. 오! 잡았어. 신발에 분필 묻었네? 자. 빨아야겠다. 어떻게? 물음표를 쳐, 물음표. 이거 넘어가. 4번. 다는 나보다 발전시 기상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원자력은 태양광보다 기상조건 많이 받아요? 반대죠. 태양광이 많이 받죠. 아, 신발에 이게 분필 묻어서 좀 신경 쓰이네요. 당연히 태양광이 더 많이 받는 거니까 틀렸죠. 5번. A는 미국, B는 중국이다. 반대죠. A가 중국. 태양광이 가장 많으니까. 수력도 중국이 많아요. 원자력은 미국이. 중국은 2등. A는 미국, B는 중국이 아니라 A는 중국, B는 미국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가장 틀렸던 건 사실 여러분도 이걸 정답률을 보면은 1번, 2번, 4번 확실히 틀렸어. 근데 3번이랑 5번을 헷갈려, 5번을. 그래가지고 3번 정답이 56%인데요. 정답이. 근데 매력적인 오답이 5번이고 22%야. 좀 많죠. 그러니까 이 1위 정도는 다 외워주는 게 좀 좋아요. 1위 정도는. 원자력 1위는 미국이다. 이게 중국이 워낙 원자력을 개발 많이 하니까 이게 중국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야. 근데 태양광, 태양열에 중국이 있는 건 고려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다각도로 보시고 에너지만별로 1위, 2위, 3위는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면 좋으니까 그 정도 하면은 조금 더 문제를 푸는데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0번. 두시기에 내지역별, 대륙별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겠네요. 이게 뭐야? 70에서 75년 과거고요. 이거는 현재에 가까운 그런 연도네. 자,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볼까?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숫자에 등치선을 그어요. 등치선 뭐야? 같은 수치를 나타내는 선이다. 그래서 0, 1, 2 이렇게 0, 1, 1 만나는 곳 여기, 2, 2 만나는 곳 여기에서 이렇게. 아이고 뭐야. 저 선도 못 끄네요. 이렇게 이거 바보가 됐나? 이렇게. 자, 아시아 여기 있네요. 과거에도 여기는 과거에 여기는 연평균 도시인 거 많았는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에도 가는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았는데, 현재는 더 낮아졌죠. 자, 이게 뭐냐? 여러분이 이걸 왜 틀렸냐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 하고 싶으냐면, 보세요. A라는 국가가 있어요. A라는 국가에서 1970년에 도시 인구가 100명이었어요. 100명. 그런데 2025년에 도시 인구가 110명이었어. 그러면은 도시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는 거예요? 10% 증가했죠. 10%. 자, 우리 B국가 한번 볼까? B국가는 1970년에 도시 인구가 한 50명 정도? 50명? 근데 2025년에 100명이 됐어요. 그 몇 퍼센트야? 증가율 100%죠. 100%. 왜? 50명 증가했으니까. 아실까 이거? 100%. 자, 만약에 두 국가의 총 인구가 200명이라면, 여기도 총 인구가 200명이라면 여기는 도시가 몇 퍼센트예요? 200분의 110 곱하기 100이니까 짝짝짝짝짝짝 55%. 뭐가? 도시화율이. 여기 도시가 어떻게 돼? 200분의 100이니까 거의 100 하면 쫙쫙 2니까 50%.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수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도시 인구 증가율이 10%야. 근데 도시화율 55%야. 여기는 도시 인구 증가율이 100%야. 근데 도시 인구 증가율이 50%야. 도시 인구 증가율은 A가 높은데, 죄송합니다. B가 높아. 압도적으로 B가 높죠? 근데 도시화율은 A가 높아. 무슨 말이야?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다는 말이 도시화율이 높다는 말이 아니에요. 증가율이자, 증가율. 도시화율이 90%에서 91%가 됐어. 그러면 증가율은 별로 높지 않지만 이미 선진국이 반영 올라왔으니까 사실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은 낮을수록 선진국이죠. 낮을수록. 왜?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까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야. 물론 저개발국은 그거 낮겠지만 그래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은 1년에 그 도시인구가 증가한 게 얼마나 되냐는 거지 도시 인구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은 함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도함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이 낮죠. 매우 낮죠. 왜? 이미 도시화 산업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이 중에서 가장 도시인구 증가가 낮은 곳이 가고, 가가 어디야 그러면? 가장 선진국에 가까운 유럽이죠. 그리고 나는 과거에는 높았는데 지금은 좀 줄고 있어요. 그럼 어디야? 과거에 갑자기 엄청난 도시화가 일어났다가 현재는 조금
수그러든 거니까. 급격한 도시화율 성장으로 세계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도시화율이 높은 라틴 아메리카죠. 이거 라틴이야, 라틴. 라틴 아메리카죠. 마지막으로 과거랑 현재 모두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아요. 도시 인구가 계속 나타나. 애초에 인구 증가율도 높지만 도시화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도시 인구 증가율도 높게 나타나네. 가장 산업화가 좀 잘 나타나지 않는 곳이구나. 어디야 이게? 아프리카죠. 그래서 선진국이 그냥 막연하게 높다고 생각하니까 달을 유럽으로, 가를 아프리카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신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야. 한번 볼까요? 나에는, 라틴 아메리카에는 최상위 계층 세계 도시가 있다. 없죠. 없죠. 왜? 이거 어디야, 이거? 세계에 있는데 보통 보면은 뉴욕, 런던, 도쿄. 그러니까 아시아,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에 있죠. 2번, 가는 나보다 산업화 시작 시기가 이르다. 맞아요? 가는 나보다. 이르러요? 이르잖아. 맞죠? 답이 2번이죠. 3번, 나는 다보다 2020년 총인구가 많다. 총인구 순위 어떻게 돼요? 총인구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앵글로, 그리고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나는 다보다 라틴 아메리카는 유럽보다 총인구가 많지 않죠. 틀렸네. 4번, 가나다 중 다 아프리카의 도시화율은 2020년 도시화율이 가장, 아프리카는 2010년의 도시화율이 가장 높다. 틀렸죠. 근데 이게 다가 유럽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돼? 맞는 선지야. 그래서 4번을 엄청 골랐어요, 여러분들이. 5번, 가는 아프리카, 다는 라틴 아메리카다. 이거 틀렸죠. 왜? 가는 뭐야? 유럽이고요. 다는 아프리카예요. 오답 정답률을 선택한 비율을 볼까요? 2번이 56%예요. 정답이니까. 근데 4번이 19%야. 엄청 많이 골랐어. 그러니까 이만큼의 학생이 어떻게 틀렸냐? 다가 유럽인 줄 안 거야. 근데 이거는 증가율이에요. 증가율은 이미 도시화 산업화가 됐으면은 증가율이 높지가 않아. 왜? 이미 돼서 더 이상 도시화 산업화가 될 여지가 적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도 조금 더 자세히,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무슨 의미인지를 잘 캐치를 해 내셔야 돼요. 다음. 자, 20번. 벌써 20번?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 마지막 문제. 맞나? 20번? 20? 하나, 둘, 셋. 많이 했네. 많이 했네요. 20번. 자, 새 도시를 여행 중인 학생들이 SNS에 올린 대화네요. 그러니까 나는 가에 와 있어. 여기는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 영하 플루 오레 탄소. 이거 뭐야? 몬트리올. 의정서. 바로 나야 됩니다. 바로. 두 번째, 나는 나에 있어. 여기는 72년에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해양 오염 방지 뭐야? 런던 협약이죠. 다음, 나는 다의 체류 중이야. 다 어디에요? 2015년에 UN 기후변화 협약이고 당사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부과했어. 이건 파리 협정이죠. 자, 볼까요? A 볼까요? A가 몬트리올이죠. 몬트리올은 캐나다에 있습니다. B는 런던. 여기서 안 나오네. 잠깐만. 런던. C는 파리. D는 바젤. 답은 A, B, C네요. 1번. 여기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건 뭐냐면은 5번이에요. 5번. 정답률이, 선택률이 1번은 46%고요. 5번은 21%야. 그리고 재밌는 거는 2번도 16%.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D를 골랐다는 것이고 여기서 D를 골랐다는 것인데, 자, 가가 몬트리올이죠. 그러니까 몬트리올과 바젤을 헷갈린 거야. 몬트리올 어디야? 그거 몰랐던 거죠. 몬트리올은 여기 퀘벡에 있는 캐나다의 도시입니다. 다음!
아, 캡이 옆에 있죠? 자. 그리고 나가 D인 줄 알았어. 나 뭐야, 런던인데. 런던의 D야, 바젤. 근데 이거 좀 헷갈릴만 해, 이거는. 요거는 오히려 너무, 몬트리올 당연히 여기인데 너무 생뚱맞은데요. 이게 좀 헷갈려. 왜냐면은, 바젤 협약이 뭐가 있냐면은, 쓰레기, 투기, 방지 협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런던은 해양 투기야. 그리고 바젤은 그냥 쓰레기야. 그래서 이게 둘 다 폐기물 쓰레기니까 너무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거는 바다에 버리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잘 사는데 못 사는 국가한테 우리 쓰레기 좀 가져가. 내가 돈을 좀 줄게. 그럼 못 사는 국가에서 주세요 해서 쓰레기 받아오면서 돈도 받는 거죠. 그걸 막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냐? 저는 학생들 어떻게 가르쳤냐면 자, 지도를 보세요. 지도 보시면 런던 어디 있어? 런던 어디 있어? 위치가 어디야? 위치가 어디야? 해안가야. 해안가. 바젤 어디서 바젤? 여기 있어. 바젤 어디야? 내륙이야. 해안가니까 해양 투기를 한 거고요. 내륙이니까 대륙간 쓰레기를 방지한 거야. 쓰레기는 차로 운반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차나 기차로. 그러니까 해양이니까 바다고요. 내륙이니까 쓰레기야. 이렇게 외우면은 바젤과 런던 안 헷갈립니다. 런던은 다시 해양 투기야. 왜? 왜 어떻게 외우면 돼? 바닷가에 있으니까. 바젤은 쓰레기야. 왜? 그럼 이상한데요? 바젤은 쓰레기 거래 투기를 방지하는 협약을 했어. 왜? 내륙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런던과 바젤이 구분이 됩니다.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조금 이제 내기 되게 좋은 그런 소스예요. 그래서 런던과 바젤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은 절대 안 까먹으니까 런던은 해양에, 바젤은 육지에 이렇게 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문제 수준을 보면 웬만히 좀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둘씩 헷갈리는 거 있었고 좀 쉽지 않은 선지도 있었네.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시고 복습을 좀 꾸준히 하시고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3월은 사탐은 중요하지 않아요. 국영수를 먼저 하시고 천천히 공부하시고 왜 문제의 퀄도 높지 않고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이고 엄청난 게 없어요. 대신에 시간을 꾸준히 투자하시면서 6월에는 시험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고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여태까지 공부했던 걸 다 쏟아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